강아지한텐 한약까지 지어 먹이면서 정작 엄마 병원비는 아깝다며 외면한 아들. 여러분, 이런 상황 믿기시겠어요? 혼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 무릎 수술을 앞두고 아들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건 지금은 좀 힘들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의 SNS에 올라온 건 강아지를 위한 프리미엄 한약 인증샷. 가슴 먹먹한 사연이지만 이런 이야기일수록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 조용히 혼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제가 3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손 놓으면 굶어야 하던 시절이었지요. 시장 좌판에서 떡도 팔고 식당 일도 하고 새벽 청소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부려가며 살다 보니 지금 제 무릎은 나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따라 이상하게도 오른쪽 다리가 자주 저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찌릿찌릿 쑤시는 게 꼭 날카로운 송곳으로 안쪽을 찌르는 느낌이에요.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무릎 욱신거리는 것도 그저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요.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괜히 돈만 깨지지 어차피 버티는 게 약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일어났는데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꺾이듯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침대에 앉았는데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동네 정형외과에 가봤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하시더군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이렇게 방치하시면 나중엔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였거든요. 선생님은 큰 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어보라며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어요. 그 종이를 들고 나와 병원 앞 벤치에 앉았는데 가방 안에 들은 얇은 지갑이 괜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로 내가 과연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천천히 버스에 올라타며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거리에선 손주 또래 아이들이 뛰놀고 햇볕은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엔 왠지 모르게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아들 앞에선 더더욱 괜히 부담 줄까봐, 불편할까봐. 그저 나는 괜찮다. 엄마는 건강하다. 그런 말만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좀 두렵습니다. 혹시 이 다리로 더는 걸을 수 없게 되면 그땐 누구한테 기대야 할까요? 그래도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더라고요. 며칠 전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다가 거실 한쪽 책장 위에 올려둔 액자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학사모 쓴 얼굴이 그렇게 듬직하고 잘생겨 보일 수가 없었지요. 그때만 해도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세요? 회사도 탄탄한 대기업 다니고 자가도 마련했고요. 요즘 애들답게 감성 SNS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한 번씩 아들의 SNS를 한 번씩 구경하는 것을 낙으로 보내기도 하죠. 출근길에 커피 한 잔 들고 거울 셀카 찍은 사진, 강아지랑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진, 반려동물 생일 파티하는 영상까지. 그 중에서도 제일 자주 나오는 건 몽실이라는 이름의 하얀 강아지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화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명품 하네스를 사줬다느니, 강아지 전용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었다느니, 어미 된 마음으로 보기에 참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날도 도훈이 계정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 딸 몽실이랑 단풍 구경. 올해도 놓치지 않기. 사진 속 도훈이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몽실이 머리 위엔 예쁜 꽃 리본이 달려 있었고 뒤엔 몽실이 전용 유모차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리플들을 보니 진짜 사랑꾼 아빠 몽실이 부럽다. 내 남친도 이렇게 다정했으면. 그런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요. 그 댓글을 보며 문득 마음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난 저렇게 따뜻한 눈빛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솔직히 말하면 도훈이와 저는 요즘 연락이 그리 잦지 않습니다. 생일이라고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아니고 명절엔 얼굴만 비추고 후다닥 가버려요. 예전엔 바쁘겠거니 회사 일이 많겠거니 이해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좀 서운해지더라고요. 며칠 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몇 통 싸서 아들 집 앞까지 택배로 보냈거든요. 도착했다고 톡 하나는 왔는데 그 뒤론 아무 말이 없어요. 맛있게 먹었는지 짜진 않았는지 그런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음식을 해줄 땐 무언가를 바라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면 행복해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날도 아들의 SNS엔 강아지의 모습은 여전히 올라왔습니다. SNS에 정성껏 사진을 찍어 올릴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한테 문자 한 통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 강아지를 자식처럼 여긴다지만 어쩌다 진짜 자식이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사진 속 도훈이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몽실이를 아는 그 따뜻한 손길이 왜 제게는 왜 제 손등엔 그런 온기가 한 번도 닿지 않았을까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MRI를 찍으라며 동네 병원에서 써준 의뢰서를 손에 꼭 쥔 채 버스를 탈까 말까 병원 앞을 몇 번을 맴돌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다리가 너무 아파 더는 버틸 수 없겠다는 마음에 큰 병원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그날 병원엔 비 오는 날처럼 사람들이 북적였고 다들 절뚝거리거나 목에 깁스를 한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순서가 돼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은 MRI 사진을 보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무릎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이 상태로 두시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시렵니다. 수술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연골 주사로 버틸 수 있는 상태는 이미 지났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수술이라니요. 내가 이 나이에 마취를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겁부터 났습니다. 근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의사 선생님은 보험 적용 항목과 비적용 항목을 설명해 주셨어요. 총 합치면 900만 원 안팎이라더군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버스 안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900만 원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쥔 돈으로는 택도 없지. 노인연금, 소일거리로 모은 몇십만 원 아무리 끌어모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보험도 해약하고 가진 땅도 팔면 그까짓 900만 원이야 낼 수 있겠지만 당장 현금으로 900만 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과 집들, 부동산은 나중에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남겨놓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사정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 살림도 빠듯할 텐데 엄마 병원비까지 떠안을까 봐요. 결국 남은 건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오래 망설이다가 도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색한 기계음이 몇 번 울리고 그제야 도훈이가 받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도훈아, 괜찮으면 시간 좀 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응, 말해봐.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무릎이 많이 안 좋다 하더라. 수술을 좀 해야 한대. 근데 비용이 좀 있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엄마, 그거 꼭 해야 돼?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잖아. 내가 요즘 강아지 보험료도 나가고 다음 달에 차 바꾸려고 계약금도 넣어놔서. 그 말이 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도훈이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저 어딘가 뻥 뚫린 마음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아파도 수술을 해도 이 아이는 그저 돈이 들어가니 불편한 일 정도로만 여기는 걸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날 밤은 유독 다리가 더 아프게 느껴지더군요. 통증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베개가 축축할 정도로 눈물이 나는데 그걸 누가 닦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들이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꼭 지금 해야 돼요? 나도 돈 쓸 때가 많아. 그 말이 자꾸 되새김질처럼 되풀이되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저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말투, 성가신 부탁을 받은 사람처럼 지친 숨소리. 한 번도 큰돈 요구한 적 없는 엄마인데 단 한 번 손 벌린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도훈이 SNS를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보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엄마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딱 하루 전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거든요. 배경은 고급 애견 스파. 수조 같은 탕 안에 거품을 뽀얗게 뒤집어 쓴 강아지가 앉아있고 도훈이는 그 옆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몽실이 첫 스파데이. 스트레스 날리고 뽀송뽀송해지자. 다음엔 전신 마사지도 예약해줘야겠네. 밑에 해시태그도 달려 있었어요. 해시태그 애견 전용 스파, 해시태그 프리미엄 관리, 해시태그 우리 딸 최고. 처음엔 그저 눈물이 찔끔 맺히는 정도였는데 가격을 검색해봤다가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한 번에 25만 원. 그것도 기본 패키지라고 되어 있더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부탁했던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했지만 그 아이는 단 하루 만에 아무 고민 없이 강아지 목욕에 25만 원을 쓰면서 저한텐 지금은 좀 힘들다고 했던 겁니다.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엄마인 내가 이 아이에게는 그저 조금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요. 고마웠던 시간들도 어릴 때 도시락 싸주며 새벽마다 출근하던 제 뒷모습도 이젠 아무 의미도 없게 됐다는 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 꺼진 방 안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강아지를 안고 환히 웃는 도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몽실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눈길을 저는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강아지만도 못한 거였구나.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확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꼭 어깨를 누르는 돌덩이가 있는 듯했고 숨 쉬는 것조차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길었어요. 무릎이 욱신거리며 통증을 울려댔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식한테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도 무릎이 쑤셔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앉는 것도 눕는 것도 다 불편한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도훈이한테 병원비 이야기 꺼낸 날 이후로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힘들어.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고 그 뒤론 톡 하나 없었어요.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미안했는지. 그런 게 알고 싶어서 또 그 아이 SNS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얀 봉투에 동물 한 의원이라 적힌 로고, 그리고 그 옆에 턱을 괴고 앉아있는 몽실이 사진이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요즘 몽실이 기운이 없어서 한약 지어왔어요. 아무리 비싸도 건강이 제일이죠. 우리 딸은 소중하니까. 그 글을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며칠 전 제 건강은 돈이 아깝다고 했던 아이가 강아지 한약은 비싸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적혀 있었어요. 내 새끼는 소중하니까라니. 내가 그 아이 키울 때는 밥 먹일 돈이 없어서 국물에 밥 말아먹이며 컸는데 단순히 수술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술비를 직접 전화해서 부탁할 정도면 수술이 당장 급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텐데 엄마 걱정보다는 강아지 한약이 우선인 것이 서글펐습니다. 그 글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쪼그라들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아지의 기운은 걱정하면서 엄마의 다리엔 한 번도 관심을 준 적 없던 아들.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내가 진짜 강아지만도 못한 거였나? 그 순간 가슴이 콱 막혀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왔습니다. 내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외로웠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딸아이 소정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제는 누군가한테 기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소정아,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무슨 일 있어요? 나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랬다. 다리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수술. 언제부터 안 좋았는데요? 엄마 왜 이제 말해요? 너 바쁠까봐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정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든 내려놔요. 내가 올라갈게요. 내가 다 알아볼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엄마를 걱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울었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 밤이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날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소정이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비몽사몽한 상태로 눈을 떴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소정이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풀리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함이 몰려왔지요.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됐는데. 됐어요. 엄마, 말 안 했으면 내가 진짜 섭섭했을 거야.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한사코 참아왔던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소정인 제 무릎을 조심히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다시 진단받고 일정 바로 잡아요. 병실도 내가 알아봤어요. 너 돈은 괜찮니? 걱정 마요. 제가 해요. 엄마한테 받은 게 얼만데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도훈이한테는 미안해서 꺼내지 못한 말인데 소정이한텐 괜히 투정이라도 부리고 싶더라고요. 그날 오후엔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밟았고 소정이는 퇴근하고 바로 병실로 와서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밤새 제가 자다 깨면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건네주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엔 떨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엄마,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금방 끝나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소정이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그 눈빛에 담긴 따뜻함이 진짜 가족이 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의 입원 동안 소정이는 회사를 반차내면서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엔 간이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자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 뒷모습만 봐도 제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한 번은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소정아, 엄마가 도훈이한텐 참 미련하게 대했던 것 같다. 오빠가 무뚝뚝해서 그런 거죠. 엄마 잘못 안 해요. 그래도 수술했으면 한번 와볼 법도 한데 너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소정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듯 사르르 풀렸습니다. 수술 후 퇴원하던 날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섞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말없이 손 잡아주는 사람이란 걸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소정이는 퇴근하고 틈만 나면 들러 집안일도 도와주고 병원 재활 일정도 챙겨줬어요. 요즘 저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집안을 조금씩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마음도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도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안부 한마디 없던 애가 느닷없이 전화부터 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됐다면서. 응, 소정이 덕분에 잘 끝났어. 다행이네. 그나저나 엄마, 그 얘기 좀 해야 하는데. 순간 딱 감이 왔습니다. 이 녀석이 왜 전화를 했는지, 왜 갑자기 말을 돌리려 하는지. 엄마, 그 집 말이야.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나중에 내 명의로 바꾸는 걸로 이참에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집값도 오르고 몽실이랑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딱 좋을 것 같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수술받고 병원에 누워있을 땐 한마디도 없던 놈이 이제 와서 집 명의를 논하다니. 그동안 애써 모른 척했던 도훈이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이 집 너 줄 생각 없어. 뭐?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누굴 의지해서 살았는지,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기재는 분명히 알겠더라. 내 건강이 급했을 땐 외면하더니 기재 와서 집 얘기하는 널 보고 마음 접었다. 도훈이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엄마 왜 그래? 그래도 아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엄마니까 여기까지 참았다. 하지만 사람이 부모를 이용하려 들면 그건 자식 자격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남은 보험과 적금 그리고 이 집의 상속 계획까지 전부 소정이 앞으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한 푼도 도훈이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이런 결정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편했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피만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내가 외로울 때 따뜻한 밥 한 끼 건네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